지금 전 세계 산유국들이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년 수백조 원을 원유 수입에 쏟아붓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제3의 유전국이라 부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투자금 드립니다. 공짜 땅 드립니다. 국가 인증 전부 프리패스로 뚫어드립니다. 인도, 동남아, 중남미가 무릎 꿇고 내민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발 한국을 떠나십시오. 기술을 통째로 넘기십시오. 하지만 한국은 이 미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전 세계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습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없습니다.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바꾼 애국자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네이선 콜드웰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업자원국에서 27년간 뼈가 굵은 실무 책임자였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기껏해야 반도체 하청이나 하는 변방의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했으니까요. 삼성이요? 아이폰 부품이나 납품하는 공장 아닙니까? 현대요? 가성비로 승부하는 저가 자동차 회사일 뿐이죠.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몇 년 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의 일이 생생합니다. 한국 대표단이 미래 자원순환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옆자리 동료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한테 대체 뭘 배우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는 게 낫겠군. 저는 아예 세션장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느긋하게 커피나 마시며 농담을 따먹었죠.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만약 그때 그 발표를 단 10분이라도 들었더라면 제 인생은 몇 년이나 앞당겨졌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어코 저를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세우고 말았습니다. 어느 평온한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로 서류 뭉치가 올라왔죠. 수천 장의 서류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유독 한 제목이 제 시선을 날카롭게 낚아챘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내 산업 폐기물 전략 매입 제안. 처음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우리 쓰레기를 사겠다고? 이건 또 무슨 유치한 농담인가 싶었죠. 버리는 데만 수조 원이 드는 애물단지를 돈 주고 사겠다니. 사기꾼이거나 집단으로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무심코 한 장 넘긴 순간 제 손가락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안 금액 35억 달러.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읽었을 때 비로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5억 달러라고? 우리가 지난 40년간 해결 못해 쩔쩔매던 그 저주받은 쓰레기 더미를 분명 오타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3,500만 달러를 잘못 적었겠지. 장난을 쳐도 정도가 있지. 저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증빙 자료를 거칠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조롱 대신 경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성분 분석표. 슬러지 속에 숨겨진 금속 함량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박혀 있더군요. 구리 3.2%, 아연 4.8%, 그리고 은, 금, 게르마늄, 인듐까지. 이건 허무맹랑한 투기꾼의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우리의 심장을 해부해보고 보낸 치밀하고도 압도적인 선전포고였죠. 저는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 무슨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노크 소리조차 잊은 채 국장실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필립 그레이슨 국장은 제 상사였습니다. 신중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죠. 20년 넘게 에너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어요. 그런 그도 제가 내민 보고서를 보고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35억 달러? 테네시 재련소 폐기물을? 네. 저도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필립이 서류를 넘겼어요. 성분 분석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이상한 제안 많이 들어온다던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안서 내용이 너무 전문적입니다. 분석 자료까지 다 첨부돼 있어요. 테네시 재련소. 그곳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60년대엔 미국 최대의 구리와 아연 정제소였어요. 전성기엔 수천 명이 일했죠. 하지만 80년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방치됐어요. 정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거대한 저장 웅덩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슬러지 60만 톤. 지역 주민들은 그걸 테네시의 저주라고 불렀어요. 환경단체들은 오염원이라고 했고 주정부는 매년 800만 달러씩 환경 정화 비용을 쓰고 있었죠. 누가 봐도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그걸 사겠다고요? 그것도 35억 달러에? 필립이 보고서를 덮으며 저를 봤습니다. 네이선, 이게 진짜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만약 저 폐기물이 정말 35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40년 동안 황금 위에 앉아서 그걸 쓰레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불쾌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필립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게 낫겠어. 2주일 후 워싱턴에서 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회의 당일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DC 에너지부 본관 3층 회의실. 프로젝터를 점검하고 노트북을 세팅했어요. 미국 측 자료도 준비해뒀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을 때 제 첫인상은 실망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방에서 두툼한 기술 보고서 3권을 꺼냈어요. 종이 문서요. 이 시대에 누가 종이로 발표합니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이군. 준비가 안 됐나 보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들에겐 화려한 포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진짜가 있었거든요. 한국 측 대표는 강태호라는 엔지니어였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군더더기 없는 말투, 흔들림 없는 눈빛. 첫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분들은 테네시 제련소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시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희는 광산으로 봅니다. 필립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캐낼 수 있다는 겁니까? 강태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구리, 아연은 기본이고요. 은, 금, 게르마늄, 인듐, 텔루륨까지 추출 가능합니다. 60만 톤에서 약 2만 3천 톤의 정제 금속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40년 동안 안 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질문이 꽤 날카로웠거든요. 사실 저는 그를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이 제안이 허황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태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이 없으셨으니까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요? 미국 에너지부 관료들 앞에서 한국인 엔지니어가 기술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필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강태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채굴과 1차 정련엔 강합니다. 하지만 버려진 자원을 다시 캐내는 기술은 약해요. 복합 금속이 섞인 부산물에서 개별 금속을 분리하는 공정. 그게 핵심인데 이 기술은 한국이 30년간 개발해온 겁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30년이라고요? 그럼 우리 미국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하지만 강태호가 노트북을 열어 공정도를 보여줬을 때 제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화학 반응식과 공정 흐름도가 나타났어요. 용해, 전기분해, 침전, 정제. 각 단계마다 특정 금속만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화학 전공자가 아니라 다 이해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정으로 처리하면 부산물의 95% 이상을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남은 5%만 진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되고요. 환경 오염도 최소화됩니다. 필립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35억 달러를 내겠다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기술이 없으셨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27년 경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났죠. 회의실을 나오는데 필립이 저를 붙잡았어요. 복도 창가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40년간 우리가 처리 비용 때문에 골머리 앓던 쓰레기가 실은 35억 달러짜리 광산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알아본 건 한국이었다는 사실. 필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이선, 우리가 뭘 놓친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놓친 게 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강태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이 없으셨으니까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호가 보여준 공정도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해온 걸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자원순환 산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90년대요? 그때 우리 미국은 뭘 했죠? 냉전이 끝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다고 자축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자원이 풍부했고 경제는 호황이었고 기술력도 최고였습니다. 재활용? 그건 환경, 운동가들이나 신경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어요. 석유도, 철광석도, 구리도 없었죠.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생각을 바꿨던 거예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버려진 것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저는 한국의 한 연구소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도시는 가장 큰 광산이다.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산업 폐기물 속엔 천연 광산보다 더 높은 농도의 금속이 포함돼 있다. 천연 광산보다 더 높은 농도라고요? 저는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슬로건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휴대폰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은 280g, 천연 금광석 1톤에서 나오는 금은 5g 정도였죠. 56배 차이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우리는 금을 찾느라 산을 파헤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발밑엔 금광보다 더 진한 금맥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르며 버린 그것들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의 핵심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건 복합 추출 공정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폐기물 속에 섞여 있는 여러 종류의 금속을 동시에 분리해내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정연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구리 광석에서 구리만 뽑아내고 아연 광석에서 아연만 뽑아냈죠. 하지만 산업 폐기물은 달라요. 구리, 아연, 은, 금, 게르마늄, 인듐이 전부 섞여 있거든요. 이걸 분리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30년에 걸쳐 풀어냈어요. 화학적 용해, 전기분해, 선택적 침전, 각 금속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뽑아내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조차 다시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원의 완전한 순환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버려지는 게 없는 경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비가 선명해졌어요. 미국은 자원을 캐고, 쓰고, 버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캐고, 쓰고, 다시 캤어요. 이 차이가 35억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저는 강태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다음 주 금요일,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오후 3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한국 자원순환 산업 자료를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안한 재킷, 차림이었죠. 회의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료가 한국 자원순환 기술 자료를 밤새 검색했다면서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색 기록이 남더군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그가 웃었어요. 농담입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죠. 그는 생각보다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이걸 시작했습니까? 90년대에요. 그대는 돈도 안 됐을 텐데.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을 거 아닙니까? 강태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깊은 곳에서 기억을 꺼내오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IMF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한국 경제가 무너졌던 때, 하지만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미국에선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 정도로만 다뤄졌으니까요. 그때 제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강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환율이 폭등했어요.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원자재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구리, 알루미늄, 아연. 가격이 3배로 뛰었어요. 원자재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해 12월이었어요. 아버지가 사흘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현관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도 잠을 못 잤죠.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20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태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평생 술을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연장을 부탁하셨던 거였습니다. 전부 거절당했죠. 부도 처리하느라 사흘을 헤맨 거였어요. 결국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50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요. 강태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태호야, 자원이 없으면 죽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든다. 이 나라는 항상 그래왔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봤던 그 차분한 엔지니어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진로를 정해야 할 때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대기업 연구소, 해외 유학. 하지만 저는 자원순환연구소에 지원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였죠. 선배들이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평생 고생만 한다고. 그래도 간 겁니까? 네.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현관에서 주저앉아 우시던 그 모습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강태호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현실은 더 암담했어요. 예산도 없고 장비도 낡았고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도 없었죠.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됐고요. 그래도 버틴 겁니까?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과가 안 나왔거든요. 실험은 계속 실패했고 예산은 매년 삭감됐고 동기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35살 때였나?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그만둘까? 다른 데 가면 돈도 더 벌고 애들 학원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왜 이 일 시작했는지 나는 알아. 아버지 때문이잖아. 그만두면 평생 후회할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강태호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페이드폰에서 금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한 거죠. 효율이 기존 방식의 3배였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외환위기 직후에 결정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자원은 절대 내보내지 말자. 다 쓰면 다시 캐내자.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난 건 아니었죠? 당연하죠. 10년간은 완전히 적자였어요.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년 예산 심해 때마다 폐지 위기에 놓였죠. 왜 돈 안 되는 사업에 세금을 쓰냐고. 그런데도 계속한 거군요. 네.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부자니까 재활용이 선택이었죠. 굳이 안 해도 됐으니까요. 자원이 필요하면 사면 되니까. 하지만 한국에겐 생존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입이 끊기면 죽는 구조였으니까요. 생존의 문제.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에게 재활용은 환경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은 자원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비축과 재활용만으로요. 3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부럽습니다. 강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적자여도 버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게 지금의 기술을 만든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것저것 손대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돈 되는 것만 쫓다가 기초를 잃어버렸어요. 강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원도 많고 인재도 많고 기술 기반도 탄탄하잖아요. 한국이 30년 걸린 걸 미국은 15년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초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한국어 배우려고.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 여행이라도 가려고? 아니, 일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랑 일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강태호가 30년간 걸어온 길을, 그 아버지의 눈물에서 시작된 여정을 알고 싶다고요. 미국은 쓰고 버리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돌려 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의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3개월 후 공식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죠. 테네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협약을 맺었죠. 60만 톤의 폐기물을 한국 기업이 처리하고 추출한 금속의 일부를 미국이 우선 구매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미국 측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현장에 투입됐고 처리시설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방문했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바로 워싱턴 정가였죠.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필립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네이선, 큰일 났어. 상원산업위원회에서 테네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인데요. 알아.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 자원을 외국 기업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건 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자원을 넘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데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저쪽은 다르게 보는 거야. 반대의 중심엔 브루스 맥킨토시 의원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강경파였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갈 것이다. 미국의 전략 자원을 외국에 넘기는 건 매국행위다. 언론도 가세했어요. 일부 매체는 테네시 프로젝트를 매국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청문회가 열린다네. 거기서 제대로 설명해야 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40년간 쌓인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강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가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함께 갑시다. 청문회장 문을 열었을 때 수백 개의 눈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상원의사당 318호.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27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눈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상원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이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엔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 카메라도 보였죠. 저와 강태호는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목까지 뛰었어요. 옆을 보니 강태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켜줬죠. 우리는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인 로버트 해밀턴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테네시 재련소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40년간 방치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드웰 국장, 먼저 설명해 주시죠. 왜 미국의 자원을 한국 기업에 넘기는 겁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맥킨토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강경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정치인이었죠. 그의 눈빛엔 저기가 가득했어요. 콜드웰 국장, 당신은 미국 에너지부 소속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기업에 우리 자원을 갖다 바치는 겁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그건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입니다. 40년간 방치된 산업 쓰레기였죠. 처리 비용만 해마다 800만 달러씩 들어가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골칫덩어리라고요? 맥킨토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기에 금과 은이 들어있다면서요. 35억 달러 가치라고 했잖습니까? 그게 왜 쓰레기입니까?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꺼낼 기술이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토시가 책상을 쳤어요. 기술이 없다고요? 미국이요?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 미국이 고작 쓰레기 처리 기술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에너지부 관료가 공식 청문회에서 미국의 기술이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합 금속 분리 기술이 없습니다. 테네시 폐기물엔 구리, 아연, 은, 금, 게르마늄, 인듐 등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분리해서 추출하는 기술은 한국이 30년간 개발해온 독자 기술입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맥킨토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왜 굳이 한국을 불러드립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도 최소 15년은 걸립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테네시 폐기물은 계속 방치됩니다.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지하수 오염 위험도 커지죠. 처리 비용은 계속 나가고요. 15년이면 추가로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게 미국의 이익입니까? 맥킨토시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른 각도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갈 겁니다. 우리가 멍청하게 문을 열어주면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나 싶었죠. 작은 나라, 우리 부품이나 조립하는 곳,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팩트 앞에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그 기술이 없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사실을 바꿀 순 없습니다. 맥킨토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해밀턴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강 대표, 설명 좀 해주시죠.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강태호가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공정도와 실험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다단계 추출 공정입니다. 화학적 용해와 전기 분해를 반복하면서 금속별로 순차 분리합니다. 각 금속의 화학적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구리, 아연, 은, 금을 순서대로 뽑아내는 방식이죠.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현재 한국에선 이 기술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후 남는 최종 폐기물은 5% 미만이에요. 95% 이상이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맥킨토시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 미국 기업들은 못합니까? 우리에게도 훌륭한 화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MIT가 있고, 칼텍이 있고, 버클리가 있습니다. 강태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국의 기초과학 수준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이 기술은 기초과학만으론 부족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수천 번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수백 번의 실패를 겪어야 하죠. 그리고 3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축적돼야 합니다. 논문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직접 손으로 해봐야 알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가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10년을 버텼고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20년을 더 갔습니다. 미국은 그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거든요. 옆자리의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중진 의원이었어요. 강 대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미국에 전수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한국 기업만 이 일을 하게 됩니까?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테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국 인력을 훈련시킬 겁니다. 5년 후엔 미국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의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캐서린 웨이버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캘리포니아 출신의 기술혁신 지지자였죠. 강 대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처음부터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강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10년간은 적자였죠.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적자 사업을 왜 계속합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웨이버 의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생존의 문제라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태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진지해졌습니다. 네,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철, 구리, 희토류 모두 수입해야 하죠. 우리 경제의 90% 이상이 수입 자원에 의존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만약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자원 수입이 끊기면 우리 산업은 3개월 안에 멈춥니다. 공장이 서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무너지죠.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숙연해져서요. 그래서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자원은 절대 버리지 말자. 다 쓰면 다시 캐내자. 순환시키자고요. 그게 도시광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웨이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수익이 납니까? 네, 지금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자원 안보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강태호가 힘주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외부 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최소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비축과 재활용만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2년이라고요? 한국은 자원 순환만으로 2년치 산업 자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이건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안보 전략이었습니다. 해밀턴 위원장이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맥킨토시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 보였죠.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테네시 프로젝트 승인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숨을 죽이고 세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과반이 넘었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7명 중 12명이 찬성했어요. 과반을 훨씬 넘는 수였죠. 맥킨토시는 손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엔 이미 패배가 쓰여 있었습니다. 찬성 12, 반대 5. 테네시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승인됩니다. 해밀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의원석에서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옆을 보니 강태호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여러 의원들이 강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네며 자기 지역구에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물었어요. 웨이버 의원이 강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준비성에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맥킨토시는 말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인정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기술은 편견을 깨고 의심을 지우고 존중을 만들어냈어요. 강태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콜드웰 국장. 당신 덕분입니다.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그가 웃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테네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넉 달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진들이 현장에 투입됐고 거대한 처리 시설이 세워졌죠.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방문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작동하는지요. 그리고 작동했습니다. 검은 슬러지에서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필립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네이선, 큰일 났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어.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토류, 현대 산업의 핵심 자원이에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군사 장비까지 모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소죠. 그리고 전 세계 희토류의 70%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정확히 어떤 조치입니까? 미국, 유럽, 일본으로 가는 희토류 수출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거야. 표면적으론 환경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다들 알잖아. 이건 압박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테네시 프로젝트를 견제하려는 거였죠. 한국과 미국이 자원 재활용으로 협력하자 중국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니야. 독일 자동차 업계는 벌써 비상이 걸렸고 일본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어. 국방부에서도 전략 물자 위기 경고가 나왔고
전 세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강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한국은 자원 수입이 끊겨도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엔 대안이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미국에 있었어요. 테네시 현장을 점검하러 왔다가 며칠 더 머물고 있었죠. 강 대표, 중국 히토류 소식 들었습니까? 네, 방금 뉴스로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터졌네요. 예상했다고요? 당연하죠. 중국 입장에선 우리가 자원 재활용으로 독립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압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있죠. 저희가 10년간 준비해온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1시간 후, 저는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지도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가 표시된 지도였는데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히토류 공급망입니다. 중국 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희는 이미 이 모든 곳과 계약을 맺어놨어요. 저는 놀라서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공급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재활용 히토류예요. 폐스마트폰, 폐컴퓨터, 폐전자제품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이죠.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히토류의 32%는 이렇게 재활용된 겁니다. 32%나요? 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년 후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0년 전부터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됐으니까요.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을 때 한국만 침착했습니다. 왜냐고요? 준비됐으니까요.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안보회에 참석 요청이었죠.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에너지장관이 모두 참석했죠. 그리고 특별히 강태호도 초청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어요. 회의를 주재한 건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제한 조치는 명백한 경제 무기화입니다. 우리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가 강태호를 바라봤어요. 강 대표, 한국의 제안을 설명해 주시죠. 강태호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탈중국 자원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첫째, 다변화된 공급망. 둘째, 재활용 기술 고도화. 셋째, 전략적 비축. 이 세 가지 축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였습니까? 10년 전 한국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90%였습니다. 지금은 50%입니다. 5년 후엔 20%로 낮출 계획이고요. 상무장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90에서 20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광산입니다. 한국은 매년 버려지는 전자제품에서 히토류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주, 캐나다 등지의 중소광산들과 장기 계약을 맺었죠. 물론 단가는 중국보다 비쌉니다. 평균 20% 정도 높아요. 하지만 안보 비용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미국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강태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둘째, 전자 폐기물 발생량이 한국의 10배입니다. 셋째, 캐나다, 멕시코 같은 우방국이 바로 옆에 있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재활용 기술만 도입하면 5년 안에 중국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 한국은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기술을 공유하면 한국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강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혼자서 중국과 맞설 순 없어요.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나누려는 겁니다. 함께 강해지자는 거죠.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중국이 각계격파할 겁니다. 하지만 연합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미일 자원안보협력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 대표,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여러 참모들이 강태호에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네고 추가 미팅을 요청하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악관이 한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기술은 약소국을 강대국의 파트너로 만들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한미자원협력 특별대사.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첫 공식 업무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보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계속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테네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빨리 성과를 냈고 추출된 금속의 순도는 천연광석보다 높았죠. 그리고 미국 8개 주가 추가로 유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제가 세계경제포럼 메인 무대에 서게 될 줄은요. 다보스에 도착하자 강태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공항 출구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동료 이상의 감정이었죠. 축하합니다, 대사님. 이제 공식 직함이 생기셨네요. 덕분입니다. 강 대표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테네시 폐기물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관계였죠. 미국 정부 관료와 한국 기업 엔지니어가 이렇게 편하게 농담을 나눌 수 있다니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위스 알프스가 보였어요.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전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 11시쯤 강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잠 안 오시죠? 로비바에서 한잔 하실래요? 저는 옷을 걸치고 내려갔습니다. 강태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요. 내일 긴장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이런 무대는 처음이라서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국제 무대에서 발표할 때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고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네, 이제는 다들 듣습니다. 기술이 증명됐으니까요. 그가 와인잔을 돌렸어요. 내일 발표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팩트로 말하면 됩니다.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는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미래, 미국의 변화, 그리고 자원순환이 바꿀 세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인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자원안보와 순환경제의 미래였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객석을 봤어요.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총리, 프랑스 재무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그리고 수백 명의 업계 리더들. 강태호가 제 옆에 섰어요. 준비됐습니까? 글쎄요. 다리가 좀 떨리네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진짜니까요.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사회자가 우리를 소개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객석은 어두웠지만 수백 개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대엔 저와 강태호,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함께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드웰 대사,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자원 재활용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강태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된다고. 한국을 만났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고 미국은 초강대국이니까요. 자원도 우리가 더 많고 기술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한국은 30년 동안 우리가 놓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기술, 복합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스템, 우리가 쓰레기라고 버린 것에서 금을 캐내는 기술이었죠.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테네시 프로젝트 성과 자료였어요. 테네시 프로젝트 1년 성과입니다. 40년간 방치됐던 폐기물 60만 톤 중 12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추출한 금속은 2만 톤.
금, 은, 구리, 아연, 게르마늄, 순도는 천연 광석보다 높았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뜨자 객석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미국의 자원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강태호에게 물었습니다. 강 대표, 한국은 왜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기로 했습니까? 기술을 공유하면 한국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강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독점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자원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죠.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혼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그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함께 강해지자는 거죠.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객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자였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 히토류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천연광석과 비교해서요. 우리 업계에선 품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태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천연광석엔 불순물이 많습니다.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하죠. 하지만 재활용 히토류는 이미 한 번 정제된 상태입니다. 순도가 99% 이상이에요. 제조업체 입장에선 오히려 더 좋은 원료입니다. 독일 경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습니까? 기술이 없었고 천연 자원이 싸고 풍부했으니까요. 굳이 비용 들여서 재활용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강태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천연 자원 가격이 3배로 뛰었어요. 공급 불안정성도 커졌고요. 이제는 재활용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여러 기업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재무장관이 뭔가를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객석 뒤쪽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트럼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제조업을 잃었고 기술력을 잃었고 그리고 자립심까지 잃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약점을 인정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트럼프가 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준비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요.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30년을 준비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우리 미국 젊은이들, 엔지니어들도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30년간 한 길을 걸었는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요. 트럼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원 독립을 이루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퍼져나갔죠. 앞줄에서 뒷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기립박수가 됐습니다. 수백 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독일 총리도, 프랑스 재무장관도, 일본 장관도, 전 세계의 리더들이 한국을 위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태호를 봤어요. 그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을 마주쳤죠. 1년간의 여정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사,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세요. 이건 단순히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카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그들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줬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어요. 달빛에 비친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신비로웠습니다.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테네시 폐기물 앞에서 어이없어 하던 제 모습, 강태호의 침착한 설명, 청문회에서의 긴장감, 중국의 압박, 백악관 회의, 그리고 오늘의 박수.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뀐 거였죠.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기술은 편견을 깨고 존중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집에 가서 얘기해줄게. 사랑해. 다보스 포럼 이후 상황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미자원안보협력체가 공식 출범했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곧바로 합류 의사를 밝혔어요. 불과 몇 달 만에 1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테네시 프로젝트는 미국 네 다른 주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산업 폐기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주들이 앞다투어 유사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저는 일주일에 3-4번씩 회의에 참석하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필립이 전화로 알려줬을 때 저는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중국이 물러섰다고요? 그래.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완화됐어. 한미일 연합의 압박이 먹힌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국의 자원, 무기화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니요. 강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 소식 들었습니까? 네, 방금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감회가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움직이니까 힘이 되네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강 대표. 아닙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덕분이죠. 저는 그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을 일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미자원협력 실무회에 참석차 온 거였는데 강태호가 개인적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대사님, 제가 처음 일하기 시작한 연구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연구단지. 생각보다 소박한 곳이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강태호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제가 25년 전에 처음 왔던 곳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신 거군요. 네. 저 방에서 밤새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30년이 흘렀네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대사님,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시절.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그때 포기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무게라기보다는 감사함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와준 동료들, 믿어준 가족,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해주시는 대사님 같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식 갈비찜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강태호가 물었어요. 대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은퇴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하지만 이 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물러나려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바통을 넘겨야죠.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야 해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가 30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 저 풍경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 대표, 고맙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한국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오만한 관료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강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대사님. 당신 같은 분이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편견 없이 배우려 하셔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자원은 없지만 기술로 이겨낸 나라, 30년간 한 길을 걸어온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해서 나온다. 그게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요. 편지를 쓰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강태호에게 연락했어요. 공식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만남은 오랜만이었죠. 우리는 서울의 한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네이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미협력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당신과 한국에게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미국 국민들에게 보낼 편지예요. 한국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담았죠. 강태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가 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저는 몇 년 전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고 우리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게 보이도록 우리가 착각했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폐기물에서 자원을 찾았고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었고 압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운도 기적도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준비였습니다. 우리 미국은 부자였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강했지만 안일했죠.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고요. 이제 저는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에서 배우길 바랍니다. 살아남는 법을, 준비하는 법을, 멈추지 않는 법을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강태호가 편지를 다 읽고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네이선, 이건 너무 과찬이에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간 보고 느낀 진실이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의심하던 관료와 차분한 엔지니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됐죠.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책을 쓸까 합니다. 한국에 대한 책이요. 미국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강태호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목은 뭘로 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국가. 한국은 운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완벽한 제목이네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테네시 폐기물에서 시작된 이야기, 중국의 압박, 다보스 포럼,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준비의 힘. 모든 걸 담으려 합니다. 지금 저는 66살입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소식을 챙겨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도시광산 기술을 전파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원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재활용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고 순환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한국이 심어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몇 년 전 그날 제가 테네시 보고서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국은 지금도 중국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한국을 모른 채 살았겠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두 나라를, 아니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였죠.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크기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관료가 목격한 한국의 역발상 어떠셨나요? 40년간 저주라 불렀던 쓰레기 60만 톤. 미국은 처리비로 수천억을 썼습니다. 한국은 35억 달러에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미국이 안 했냐고요? 기술이 없으셨으니까요.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가 침묵했습니다. 30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개발한 기술. 휴대폰 1톤에서 나오는 금이 천연 금광석의 56배.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지만 한국만 침착했습니다.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제 한국을 배워야 산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다. 소름 돋았다면 댓글로 준비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초강대국이 고개 숙인 한국의 30년 준비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